명강사들의 강연을 들어볼 수 있는 청춘 공감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은 또 어떤 강연을 들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먼저 오늘 강연을 펼쳐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뭐 여기 계신 우리 나윤경 씨만 해도 너무 벌써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 가서 막 사진 찍고 막 그러는데 역사 N교육연구소 심용환 소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아무래도 역사 공부를 하는 날이 될 것 같은데요. 수장님, 오늘 강연 주제는 어떤 건가요? 오늘은 약간 좀 깨는 시간? 뭘 역사 깨요? 이야기를 하긴 할 건데요. 항상 매번 이제 역사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들이 있잖아요. 네. 역사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역사. 이미지? 네. 역사. 뭐 조선 왕조, 그렇죠. 네, 뭐 일제 강점기의 아픔. 뭐. 일제강점기 아픔. 네. 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역사는 현대다. 아, 좀 어렵나? 현대, 예. 오늘날을 보면은 역사가 아, 보인다. 그렇죠, 그렇죠. 아. 그 뜻이었구나. 이런 얘기. 아니, 역- 그건 제 생각이고. 역사를 알아야 우리의 미래를 안다. 네, 약간 뭐 앞에 그런 이야기들이 다 역사긴 한데 네. 오늘은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과 부합되기도 하지만 조금 또 다른 각도의 새로운 이야기 한번 좀 가져와봤습니다. 네. 일단 좀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역사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역사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사실은 핍박을 좀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건 좋은데 전공을 하지 마라. 가난하게 산다.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 뭐 10대 때 내내 들었던 말이었고 정말 솔직히 말하면 저보다 역사 더 잘하던 친구들이 주변에 많았거든요. 네. 근데 한 명도 역사 전공하는 길로 사실 안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뭐라 해야 되나 대강 그 이미지 아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 좋아하면 네. 먹고 살기 힘들다. 네. 약간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근데 또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최근에 와서는 역사나 혹은 역사를 비롯한 인문학 같은 것들이 어떤 좋은 문화 콘텐츠 생산에 좋은 상상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해가지고 네. 조금 최근에 와서 입장이 바뀌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이제 주변에 역사 좋아하는 그 자녀 둔 어머니들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예, 우리 애가 역사 좋아하는데 이걸로 좀 해도 되냐? 아유, 네, 저 같은 사람이 또 있군요. 아니,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희 아이가 역사를 너무 좋아해서, 네. 야, 너 잘 돼봤자 선생님이야. 좋아하기만 해. 깊이는 가지 마. 이랬거든요. 네. 아니었군요. 아니 근데요 네. 최근 여기저기서 우리 역사 왜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역사를 정확히만 알고 있다면은 그런 논란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말이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제 역사하면 배고파 이런 거에다가 최근에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내에서도 또 그런 논쟁이 있었고 또 한일 간의 문제 네. 최근에 또 아주 좀 사소한 거 갖고도 막 무슨 김치가 어느 나라 거냐 이러면서 또 맞아요. 한중 간의 갈등 세상에. 이런 걸 쓰이고 있어서 네. 한편에서 또 역사가 굉장히 또 이렇게 사회적 스트레스나 무리를 일으키는 좀 도구도 되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걷어내보는 시간. 그래서 아직까지 뭐 역사를 공부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까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 분명한 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보면 어지간한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AI가 하는 시대잖아요. 네. 근데 절대로 AI가 따라오지 못하는 것, 그것은 곧 창의력이라고 와, 보통 얘기 많이 맞아요. 하는데 역사를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무조건 창의적인 인간이 되는 건 아닐지 몰라도 역사적인 사고를 많이 하다 보면 어떤 그런 새로운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유리한 존재가 될 수 있고 이제 그런 어떤 태도를 기르다 보면 나중에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먹고 사는 것 사이에서 적절한 어떤 타협과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이런 얘기를 살짝 너무나 뭐 역사 얘기하면 다들 좀 걱정하셔서 미리 좀 말씀드리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통 역사 얘기하면 왕들 이야기라든지 혹은 또 이렇게 좋지 않은 얘기도 많잖아요. 막 폭군의 전횡이라든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이 이제 전통적인 역사이긴 하지만 오늘 저는 조금 각도를 바꿔서 이런 것도 역사일 수 있다.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래요? 무슨 주제냐면 네. 시작은 호랑이 얘기로 시작을 해서 힌트 드리는 겁니다. 오, 후반부로 가면 소로 간 다음에 전염병으로 갈 거예요. 예. 호랑이. 감이 잘 안 오시죠? 일단은 단골 신하다.
호랑이가 사람이 돼야 되거든. 아, 그래요? 호랑이 담에 비는 그렇지. 역사 아니겠어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은 호랑이는 사람이 못 됐죠. 그러네요. 글로 가면 큰일 나고요. 네. 자, 그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심용환 소장님의 강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조선시대 생각하면 제가 편안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자연 친화적으로 느껴지세요? 아니면 자연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생각이 드세요? 어때요? 자연, 자연 친화. 친화적이지. 보통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뭔가 이렇게 산수화 같은 그림들 네. 보면 네. 인간은 굉장히 작게 그리고 막 이렇게 하늘의 넓은 광활한 공간과 산, 나무, 나무. 물 쫙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작은 점 같은 인간. 네. 보통 이렇게 많이 그림을 네네. 그리는데 사실 아닙니다. 어? 왜 아니냐면 실제로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많이 살았어요. 네. 그리고 호랑이만 많이 산 게 아니라 표범도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표범이요? 뭐 호랑이가 살았다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냥 살았다 정도가 아니라 조선 전기 때 기록 같은 걸 보면 한 해에 호랑이 때문에 물려 죽는 사람이 수천에 달했다.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실제로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호랑이가 굉장히 많이 살았고 인간에게 위협을 줬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였어요. 네, 호랑이만이 아니라 표범도 굉장히 많았고 특히 함경도라든지 산이 많은 곳 같은 경우는 가장 심한 경우에는 몇 달 사이에 500여 명이 호랑이한테 다쳐 죽었다. 이런 기록까지. 그 옛날 사람들은 그 물론 마을의 민가를 이루어가지고 살면서 네. 어딜 간다 하면 꼭 산을 넘고 뭐 그죠? 그렇죠. 가잖아. 네. 거기서 이제 희생이 많이 됐겠구나.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느낌 있잖아요. 호랑이가 산 속에 살까요? 민가 근처에 살까요? 우리 이미지상. 산 속에 산속이죠. 살죠. 보통 산 속으로 생각하죠. 네. 근데 사실은 산 속에 살면 이렇게 한 해에 많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호랑이가 산 속에 산다는 이미지는 사실 조선 후기 때나 일제 강점기 때 형성된 이미지인 거고 아하.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민가에 자주 눈에 띌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이 물려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호랑이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약간 이제 좀 잘 못 들어봤던 얘기죠.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최근에 생태적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인 거예요. 지금 일제 강점기라고 해서 총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뒤부터는 민가에 내려오지 않고 그때 조금 확확 줄게 숨었나요?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확확 옛- 줄게 되는 거죠. 옛날에 길냥이처럼 막 돌아다녔던 거야, 걔들이 동네에. 그러니까요. 먹을 양식도 또 호랑이 실제로 보신 적이 없으시죠? 아, 예, 본 적은 없죠. 네, 전 여태까지 호랑이 갖고 가끔 강연을 했지만 호랑이 많다고 했었을 때 길냥이 나오는 얘기 처음 꼭 들어봤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라윤경 씨입니다. 네, 라인경님께서 네. 충격적이고요. 네. 자,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조선이 농본주의 사회라는 건 대부분 아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뭐 세종대왕이라든지 성종 이런 훌륭한 군주들이 농사를 장려하고 농업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했다. 이런 거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배웠거든요. 네. 근데 진짜 맞습니다. 뭐가 맞냐면 고려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먹고 사는 삶의 방법이 농업 위주였던 거 맞는데 네. 사실 귀족들이 백성들이 그렇게 어떻게 사느냐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세금만 잘 뜯어오면 되는 거지 진짜로 백성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농사를 지으면서 평안하게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통념과 다르게 조선 전기엔 정말 호랑이나 표범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정도전이나 세종 때는 좀 사회 시스템을 정비한다라면 이제 한 성종쯤 되면 가장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뭘까를 봤더니 기본적인 농법이나 토지 문제는 해결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봤더니 실질적으로 농사 현장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는 호랑이라는 거예요. 호랑이가 산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민가에도 출몰하고 그리고 오늘날로 보면 뭐 한강변 같은 좋은 저습지들 있죠. 네. 이런 데도 호랑이가 많이 사니까 농사지으러 갔다가 물리거나 다치고 혹은 아주 쉽게 말해서 농업 용수나 물 같은 거 구하러 갔다가도 사고 당하는 사례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아예 성종 때가 되면 착호갑사 제도를 마련합니다. 이 착호갑사가 뭐냐면 뭐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착호는 호랑이를 잡는다라는 거고 갑사라는 건 전문 직업 군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팔도에 정확하게 예를 들면 각각의 도와
동리에 몇 명씩 이렇게 그 호랑이를 잡는 병사를 두게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냥꾼과 더불어서 마을 사람들이 농번기 때 그러니까 농한기 때죠. 농사를 지을 때는 농사 짓느라 정신이 없지만 농사 짓는 시즌이 끝나고 나면 좀 여유로워지니까 착호갑사나 이 사냥꾼들과 더불어서 농민들이 함께 나가서 호랑이를 잡는 것을 굉장히 권장을 하고 권장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아예 의무적으로 1년에 한 고을당 호랑이 가죽 3장 이상 무조건 내라 라고까지 아예 기준을 다 정해버리게 됩니다. 이야, 재밌다. 조직적인 네. 이야기죠. 네네. 지금 진짜로 좀 관심이 가지 않나요? 네, 완전. 네네네. 약간 새로운 관점 얘기인데. 아니 3장씩 내라. 네네네. 그러면 이제 정말로 농한기 때 되면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한 고을에서 최소한 1년에 호랑이를 3마리 이상을 잡기 시작하면 호랑이들이 그게 무서워서라도 사실 그 고을에 잘 나타날 리도 없고 그렇게 네. 돼요. 개체 수도 줄 수밖에 없게 되고 네.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자, 여기서 재밌는 퀴즈 하나 내볼까요? 호랑이 가죽 비쌀 것 같으세요? 비싸죠. 잡기 호피하면은 어려운데. 뭐 그건 뭐 저 옛날 같으면은 사대부 집안에서나 있을 네. 법한 일이고 산적이 주로 입지 않았어요? 드라마에서. 왜 산적들 보면 그러니까. 영화 보면은 또 그렇고 맞아요. 그럼 일단은 호피 가죽이 비싸다. 네.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호피 가죽이 쓸모가 많았을 것 같으세요? 바닥에 입이- 깔아놓나요? 일단은 뭐 바닥에 까는 용이 될 수 네, 있겠고 벽에다 붙은 것도 봤는데. 겨울에 입을 거 그거는 많이 바닥에 깐 없으니까 거를 이걸. 벽에다 붙이면 똑같은 거니까 그렇군요. 카페트 용도니까 뭐 있죠? 아니 권위를 생각해서 그 왕자는 아니더라도 네. 뭐 좀 높은 지위의 사람이 또 의자에 탁 펼쳐놓고 네. 거기에서 탁 어흥. 있는 집안이었어. 있는 집안이었어. 저는 쭉 찢어가지고 신발 거기다가 닿지 않게 만들었으면 쓰겄네. 아, 예. 패션으로. 집신 같은 거 많이 네. 다니까 신발로. 자 넘어가시죠. 네. 네, 저는 살면서 저기 호피 가죽을 또 집신에다 만다는 얘기도 나윤경 씨입니다. 충격적인 네. 예. 네. 맞아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호랑이 가죽은 생각보다 거의 쓸모가 없었대요. 어머. 그러니까 뭐 소가죽이나 양가죽 이런 것들은 다양한 용도로 쓰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는 호랑이 가죽 자체는 그다지 쓸모가 없었다는 왜 거예요. 그럴까요? 그래서 쓸모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 집에다 카페트처럼 쫙 펼쳐놓거나 하는 게 다였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고을의 원님들이 딱 앉는 의자에다가 용맹하게 뒤에 딱 깔아놓거나. 예, 예. 우와. 네. 근데 그거 외에는 딱히 쓸 용도가 없어요. 가죽 자체가 생각보다 그다지 활용도가 낮고 털도 굉장히 거칠어가지고 쓸모가 없어요. 아 따뜻하지 않고 부드럽고 그렇죠. 억세구나. 원래 가죽이라는 게 따뜻하거나 보들보들하거나 예.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둘 다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얘가 약간 이상한 게 그럼 호피 가격이 낮아야 되는데 네. 쓸모가 없으니까 지금 제가 높다고 얘기했잖아요. 높아요. 약간 이상하죠, 그렇죠? 네.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냐면 의도적으로 국가에서 호피 가격을 높게 부른 거예요. 왜냐? 호랑이를 잡고 호랑이를 박멸시켜서 어떻게 해서라도 농업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올라갔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조선 전기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호랑이를 잡는 사냥들을 굉장히 벌이게 됐고 그 결과 실제로 조선 후기로 가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들 있죠. 호랑이는 산 속에 산다라는 이미지가 사실은 조선 후기에 가서 이제 형성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제 강점기 가면 이제 총이 막 일반화가 되니까 그때 이제 호랑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호랑이가 사라지게 되면 사람들의 생활 반경이 넓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근데 예전에 우리가 그렸던 어떤 조선시대 때 그림이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농민들이 물가에 와서 예를 들면 양반들은 정자 짓고 거기서 뭐 시도 쓰고 네. 혹은 조금 막 나가는 사람들은 기생 불러다가 막 놀기도 하고 네. 아니면 이제 또 마을 사람들은 꽃놀이 하고 네. 이렇게 물고기 잡고 네, 뭐 이런 맞아요. 모습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실제로 이런 모습들이 언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조선 중기 이후, 즉 호랑이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났던 거예요. 야 우리 소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 그러게요. 그렇죠. 호랑이가 때로는 아니지만 자주 출몰하면은 누가 거기서 못 내과에서 놀죠. 빨래하고 그렇죠. 내과에서 맞아. 목욕하고 놀고 정자 짓고 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라고 느끼고 자연과 어우러졌다고 하는 그런 느낌은 이런 어떤 그림 같은 것들은 사실은 뭐냐면 호랑이와 이 조선과의 싸움 속에서 조선의 농민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어느 정도는 호랑이를 몰아내고 즉 호랑이와 싸워서 이긴 다음에 나타났던 문화였다라는 거.
즉 조선시대 때도 자연과 인간의 싸움이 생각보다 치열했다라는 이야. 거. 이런 거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와. 자, 호랑이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게 되는데 호랑이가 사라진 그 자리를 급속도로 채우게 되는 동물이 있어요. 어떤 동물일 것 같으세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동물입니다. 소. 호랑이가 이렇게 바로 맞히면 마치 짠 듯한. 어떡해. 아까 사진 찍으면서 얘기했구나. 아니에요. 아니 농사 지어야지. 그리고 젖도 짜서 먹고 우유 먹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소. 소는 맞습니다, 머리끝부터 맞습니다. 발끝까지 버릴 게 없으니까. 맞습니다. 소가 자리를 채우기 시작해요.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우리나라에 소가 많지 않았고 가장 컸던 고민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힘 좋고 농사 짓고 나중에 가죽 고기 다 먹는 그 소가 되는 데까지 과정이 좀 걸렸고요.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그 조선 정부에서 세조 때 오키나와산 그 물소를 하나 수입을 해온 다음에 그 오키나와산 물소하고 교배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오늘날 한우의 원형이라고 현재 보고 있어요. 아, 우리나라 소가요? 네네네. 일본 오키나와산 소하고 물소하고. 물소하고?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막 토종 언제나 이렇게 신토부리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아니잖아. 예, 그런 거. 생각보다 역사라는 것은 그러네요.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이런 교류가 많았다는 건데 여튼간에 호랑이가 사라지고 나니까 소의 개체수가 급속도로 늘고 조선 전기에는 이 생산력에 굉장히 좀 중요한 도구였었기 때문에 이 소를 잡아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금을 해요. 그래서 그 뭐 이렇게 실록 같은 데 읽어보면 사헌부의 관원들이 고급 양반 관료들이 몰래 소를 잡아서 소고기를 구워 먹는 현장을 급습해서 체포하고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나타나요. 네. 근데 이제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이 소에 대한 어떤 관심사가 끊어지지 않고 소의 개체수가 확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 당시에 뭐 서울 우시장에서 뭐 한 달마다 이렇게 한 해마다 도축되는 양이 몇만 마리 이상이다. 그걸 역산해서 계산해 보면 적어도 최소 10만에서 30만 마리 정도, 그리고 최대는 100만 마리 정도의 소가 한반도에서 사육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까지 현재 연구 결과가 나타나요. 이야. 그러니까 호랑이가 사라진 자리를 소가 채우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자, 제가 이제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소라는 이미지 굉장히 좋은데 소가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으세요? 소가 많아져요? 네. 그러면은 소가 넘어가지 마. 소가 넘어갈 수도 없고. 누가 키우죠, 소는? 소는 일단 농민들이 키우죠. 아, 너무 많아지면 소가 풀을 뜯어 먹으니까 풀밭이 없어졌을 것 같아. 아, 그러나요? 아니요. 그거야 뭐 그 정도까지는 그러면 아니어서. 네. 소 얘들이요 배설물이 기가 막히게 많아요. 한 명이 누가 눈을- 치워? 우리 여기가 인도야. 아니 근데 여기저기다 막 이렇게 저희 외가댁에 200도 키웠는데 여기저기 똥밭이었어요 거의. 그래서 아니, 그건 오히려 유리하죠. 왜냐면 그 소똥을 사실 네. 또 퇴비로 전환을 퇴비로 하면 하고. 그치. 농사의 도구가 되는 거니까 그건 좋은 그렇게 거네. 문제는 없어요. 뭐죠?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무슨 문제냐면 전염병 문제가 되게 심각해집니다. 전염병이요? 소가 전염병 있어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저부터도 그렇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전염병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네네. 근데 우리가 지금 모두가 겪는 거지만 이제 코로나 맞아요. 위기를 겪으면서 그리고 또 이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가 될지도 예상을 못했잖아요. 이러면서 최근에 와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야,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하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고 역사학에서 그나마 유명한 게 서양의 그 중세 때 그 흑사병 돌았던 얘기 정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조사를 해보기 시작하니까 인류는 병과 함께했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연구 결과로 그러네요. 밝혀졌는데 이게 그냥 어떤 병이냐가 아니라 그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좀 최근에 이루어지게 됐어요. 어떤 병이냐? 광우병. 아 광우병 있지. 있어. 일종의 그런 있지, 것도 있지. 그 병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네. 그 실제로 보게 되면 보세요. 소의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나라가 조선 중기 때 큰 사건을 두 번 겪어요. 그게 잘 알고 있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죠. 네. 근데 병자호란이라는 것은 저 북쪽에 청나라가 군대를 끌고 내려와서 남한산성에서 조선을 굴복시켰던 사건이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영화 남한산성 같은 것도 우리가 봐서 알지만 그냥 어떤 그 광해군의 중립외교의 어떤 실패 그리고 인조의 무능함 이런 게 많이 부각됐었던 정치적인 사건이었었는데 포인트를 좀 바꿔서 이렇게 보기 시작을 하니까 신기한 게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중국 만주 일대에서 중국이 아니라 만주 일대에서 이 만주족, 즉 그 당시 여진족이라고 했었죠. 그들이 이제 후금을 세웠다 그게 청으로 나라가 바뀌게 된 건데, 청나라가 세워져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기 전에 만주 일대에서 대규모로 그때 우역이 돕니다. 역병이라고 하는데, 우역은 소 가운데 도는 이 소의 돌림병, 소들 사이에 도는 전염병이 막 퍼지게 되면서 소들이 엄청 죽었던 거예요. 허허. 근데 언제나 전염병이라는 것은 결코 모든 개체수를 멸종시켜 버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쵸. 항상 다수를 죽이지만 또 살아남는 종들이 생기게 되는데, 한번 그거를 겪은 다음에 소위 말하는 정확히 어떤 병균인지 모르지만 네. 그 우역에서 살아남은 소들이 이제 안에 이제 나름대로 항체를 복이나 이렇게 네네네.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들이 병자호란 당시에 만주족의 부대와 함께 내려온 거예요. 네, 그럼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근데 와서 한편에선 이 청나라 군대가 막 공격을 하면서 조선 조정을 무너뜨렸는데, 그때 청나라 군대가 소를 잡고 식사를 하고 이런 과정이 이어지게 되고, 아이고. 또 청나라 사람들이 민가를 약탈한다라든지 혹은 이런 어떤 여러 조선인들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당시에 청나라 군대가 보유하고 있던 소들이 갖고 있던 그 전염병이 우리나라 쪽 소들한테 전파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면역도 안 되는데. 네. 복잡하다. 희한하게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병자호란 때는 잘 몰랐는데, 통계를 분석하기 나중에 실록이나 당시의 지방관들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전란 때 기록은 남아있지 않은데 역으로 추론을 해보는 거죠. 자, 한번 병이 돌았어요. 돌고 난 다음에 살아남는 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통계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 당장 우리가 막 죽게 생겼으니까 이때의 기록은 없는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또 소들이 늘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그 병균 자체는 한반도에 계속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현종, 숙종 때 정기적으로 계속 우역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항체를 갖고 있지 못한 소들이 계속 나오다가 또 그 병균에 의해서 죽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의학적 체계나 그 원인을 조선은 알고 있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병이 도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우역도 있지만 인수 뭐 공통 전염병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피해를 겪는다라든지 하는 것들이 연이어서 이어지기 때문에, 왜 조선 후기 때 그토록 많은 전염병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전염병의 과정 속에서 왜 이렇게 조선 후기 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을까의 한 부분으로 실제로 이 우역 때문이다. 즉 소의 개체수가 늘어나고 병자호란 때 만주 쪽의 소들과 어떤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전염병이 한반도에 퍼졌다라고 하는 최근의 연구가 있습니다. 꽤 나름 흥미롭죠, 그렇죠? 네네. 근데 이 연구를 하게 된 시발점이 뭐냐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최근에 코로나도 문제였지만 경신대기근 혹은 을병대기근이라고 해서 조선 후기 때 현종 때랑 숙종 때 정말 최근에 통계 데이터로 일부 학자들은 100만 명에서 400만 명까지 조선의 인구가 죽었다라고 하는 대기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통계 자료는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히 몇 명이 죽었는지 모르지만, 여튼간에 그 당시에 이제 경신대기근, 뭐 을병대기근이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어느 정도였냐면, 쉽게 말하면 농사를 지려면 봄철에는 뭐 이렇게 햇빛과 비가 적당하게 와야 되고, 한여름에는 쨍쨍 햇빛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비가 와야 되고, 이렇게 주기가 맞아야 되는데 그 주기가 하나도 하면서 완전히 뭐 사람들이 굶어 죽다시피 하는 기간들을 몇 번 겪었거든요. 네. 그냥 그 당시에는 그냥 하늘의 재앙이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또 그 유교 국가의 특징이 있잖아요. 군주가 명철하지 못해서 맞아요. 군주가 반성을 한다라든지. 네. 근데 이제 보고서 내용은 너무 심각하거든요. 근데 조사를 했는데 이것도 어디서 들어오게 됐냐면, 유럽 사람들이 이런 연구를 먼저 했는데, 소위 17세기 위기론이란 말이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뭐냐면, 이제 역사학이나 제반 학문들이 막 발전하니까 지구 전체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가능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빙하기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소빙기라고 해서 지구의 온도가 조금 차가워지는 기간도 있고 다시 뜨거워지는 기간도 있고, 이런 게 연구가 가능해요. 네. 근데 17세기가 되면 지구의 온도가 조금 차가워지는 거예요. 한 0.5도 정도 조금 차가워지게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 17세기 때 전 지구적으로, 특히 이제 유럽에서 역사학자들이 먼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유럽 역사학자들이 보기에 17세기가 엉망인 거예요. 왜냐면 유목민족들도 남아져, 전쟁도 많이 일어나죠, 전염병도 돌죠, 사람도 너무 많이 죽고. 그래서 맨 처음엔 이게 왜 그럴까 막 연구하다가 나중에 도달하게 된 게, 과학적으로 교차로 맞춰보니까
아, 17세기 때 지구의 온도가 떨어지면서 유목민들이 남하하게 되고 생산성도 떨어지니까 그 안에서 전쟁과 갈등이 많이 일어났다. 아하. 이런 연구가 예. 나오게 된 거예요. 예. 잘 이해되고 계신 거죠? 네, 아, 네. 지금 야. 완전히. 예. 네. 뭐 네. 우리들이 이해할 정도면요. 네. 예. 그럼요. 우리 이해- 시청자분들은 더 쉽게 이해되죠. 제가 최대한 쉽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근데 그 연구가 있다는 건 알았었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뒤늦게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유리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조선왕조 실록을 갖고 있잖아요. 네. 조선왕조 실록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기록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 때 적어도 조선왕조 500년 기간 동안 날씨와 기상이 어땠는지에 대해선 전 지구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자세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맞아요. 나라가 그러겠다. 없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유럽에 먼저 있었던 선행 연구를 갖고 와서 17세기를 한번 분석해 본 거예요. 네. 근데 17세기 때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이 됐다라는 거죠. 아하. 그리고 조금 더 연구의 범위를 확장을 시켜가지고 우리나라만 그랬을까? 전체 지구가 추웠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걸 또 교차 비교를 해본 거예요. 중국의 실록이나 일본의 자료들을. 그랬더니 보니까 지금 보시면 중국에서는 숭정대기근이라는 기근이 아주 유명하고 우리나라는 경신대기근, 을병대기근, 일본 같은 경우는 관영정보, 월록대기근이 굉장히 유명한데 자, 연도를 보면 다 시기가 비슷해요. 비슷하네요. 그렇죠. 1600년대 중반부터 후반 사이에 집중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네. 무슨 얘기냐? 왜 조선 후기 때 그렇게 전염병이 많았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느냐의 원인을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건 소의 개체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연구가 하나 있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소빙기의 영향이다라는 연구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조선 후기 때는 이렇게 전염병이 많았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을까의 부분에서 일종의 내인론적 우리 안에서의 원인을 찾게 되면 밑에 나오는 것처럼 우역 보세요. 현종 4년부터 6년 사이에 그러니까 한 2, 3년 사이에 우역으로 폐사한 소가 7,716두다. 당시 이제 실록에 나오는 기록인데 이 데이터는 정밀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 당시 한계가 있으니까. 네. 그래도 굉장히 높았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심지어 현종 9년에서 13년 사이에는 함경도에서만 2만여 마리의 소를 폐사시킬 수밖에 없었다. 우와. 비슷한 일들이 또 숙종 때도 일어났다. 이런 기록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조선왕조 500년이라는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우리는 그냥 조선왕조 500년 그래서 뭐 태조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고종까지 가는 장구한 정치사의 이야기 위주로 기억을 하게 되고 중간에 임진왜란과 이 병자호란이 있었다. 이 정도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 생태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조선 전기의 생태 환경과 조선 후기의 생태 환경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 그래서 조선 전기의 사람들은 사실상 호랑이나 표범 같은 강력한 야생의 짐승과 싸우면서 자신들의 농토를 일구어가는 그런 것들이 주된 관심사였다면 조선 후기로 가면서 좀 넉넉해진 거죠. 소도 많아지고 농사 소출도 좋아졌는데 이번에는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갑자기 전염병이 돌고 작황이 안 좋고 그리고 정말 이유 없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아직까지 객관적으로 과학적인 정보 자체가 없는 상태니까요. 되게 속상한 게 허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네네. 허준이 정말 뛰어난 의사였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는 없지만 허준조차도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이런 전염병의 발병 원인 같은 걸 찾아내지 못하고 그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그 당시. 그렇죠. 네. 불가능한 얘기니까. 네. 그래서 허준의 기록 같은 거 보면 아마 전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곳에 옛날에 이제 기 같은 이기 이런 얘기 많이 해서 사기, 좋지 못한 죽음의 기운이 쌓이다 보면 그게 아마 병균으로 변했을 것이다. 요 정도가 사실은 좀 그 당시의 이해 수준 혹은 나름대로 또 과학적인 거 있습니다. 허준이 병자들을 상대할 적에 상대한 다음에 그 옷을 꼭 빨아서 다시 입어라. 그 사기를 털어내기 위해서. 이런 건 좀 과학적인데 문제는 뭐냐면 옷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침이나 접촉 호흡, 자체를 막아야 아, 되는데 네. 그런 어떤 바이러스가 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파된다는 건 사실 허준은 전혀 몰랐거든요. 예, 손을 뭐 씻어라 그죠. 뭐 그렇죠, 그렇죠. 외출하고 나오면은 네. 외출하고 오면은 네.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방역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나 허준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때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이런 건 몰랐던 상황이었으니까 우리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튼 조선 후기로 가면
조선 전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풍요로워졌던 건 사실이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어떤 새로운 위험과 싸우면서 오게 된 거고 복기해 보면 전염병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무서워 혹은 되게 답답해라고 느끼지만 인류사에 항상 함께 있어 왔고 감당할 수밖에 없는 주제였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죠. 네. 심지어 그 오디세이, 일리아드 이런 거 아시죠? 그 네네. 그리스 신화에 제가 얼마 전에 일리아드라는 책을 다시 읽어봤는데 저도 완전 놓쳤던 건데 첫 장 딱 펴니까 뭐가 나오냐면 첫 장의 장 제목이 역병이에요. 역병. 네, 그 시대에도. 그리스 로마 신화인데 근데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 그리스의 어떤 주인공들이 활동을 하다가 신을 노엽게 해가지고 아폴론이 화가 나가지고 화살을 쏘니까 역병이 퍼졌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야. 뒤집어서 얘기하면 인류사의 어느 공간에서나 전염병은 다 있었다. 그러네요. 이런 얘기를 또 도달하게 되는 거죠. 네. 우리 체온이 36.5도인데 체온이 일단 지구가 식으면 사람도 체온도 맞아요. 마찬가지 할 거예요. 그렇죠. 체온 떨어지면 면역력이 약해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 병을 받는다 이게. 농작물들도 덜 자랄 테고. 다 그래. 야, 근데 내 탓도 아닌데. 근데 나한테 막 왜 짜증내고. 나한테 속일? 왜 소작 안 갖고 오냐? 막 그만해. 이러면서. 네. 지금 굉장히 사실 흥미롭게 보다가 결론이 약간 이상해져가지고 예. 아니 왜냐면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에서는 어찌됐건 역사 공부라는 게 대부분 학생들한테 재미없거든요. 재미없는 이유는 뭐냐면 외워야 되고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정답이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네. 실제로 역사 공부의 가장 큰 매력은 방금 이런 거거든요. 예, 저는 지금 그냥 사실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방금 얘기하시면서 온도가 낮아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뭐 소출이 안 나오고 하다 지금 약간 티격태격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뭐 소작 빨리 갖고 와. 그 양반하고 그 지역에 이제 소작농들 사이에서 또 갈등 같은 것도 지금 스스로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역사 선생님. 공부의 효과. 훌륭하시네요. 이게 괜찮은 거죠. 우리 지금 너무 잘하신 이런 거예요. 토론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오히려 그런 토론이 더 주가 되고 많아져야지만 네. 이 역사라는 도구가 상상력의 도구가 되는 건데 제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지금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야. 깜짝 놀랐어요. 야, 역시. 뭐 칭찬도 다 받네요. 좀 더 얘기해볼까? 네, 좀더 듣고. 특히 마지막에 뭐 할 말 없으니까 빨리 소장력 갖고 와. 이거는 어떤 그 사이 신분사회의 어떤 모순을 정확하게 드러낸 근데 약간 허참 선생님 나는 항상 그동안 의리야, 되게 근데. 좋게 봤는데 결국 이런 분이셨나 이런 생각도 약간 아니다 농담이고요. 제 연극을 왜 그렇게 하셔가지고 좋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얘기하다 안 되니까 소장력 갖고 와.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어찌됐건 전염병은 자연현상이고 인간에 의해서 막기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뒤늦게 연구해서 알게 되는 거지.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해결하는 건 결국 사회적 과정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미국 뉴스를 간혹 접하면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증오범죄가 있잖아요. 네. 정말 제가 보면서 더 화가 나는 건 건장한 아시아 청년들은 못 건드리니까 어르신들을 갑자기 백인 청년이 때리고 도망가거나 이런 장면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앞뒤를 따져봤었을 때 어떤 코로나 문제나 이런 질병 문제 같은 것이 특정 인종이나 특정 어떤 그런 나라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가다 보면 국제관계나 모든 면이 안 좋은데도 계속 그런 범죄들이 막 들끓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때도 그런 어떤 사회 문제랑 또 연결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기를 조금 더 근대로 한번 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전염병 이야기하면 스페인 독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이 말도 되게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 스페인 독감은 스페인에서 번진 게 아니고 미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발병자가 대량으로 초창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스페인에 많았고 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이 이 전황을 주도하면서 세계 초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단어, 미국 독감이라는 단어를 쓰기 싫어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중에 최악의 사례가 뭐냐면 미국에서 계속 이제 질병이 막 일어나니까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기죠. 생기는데 이 당시에 미국의 적이 독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참 황당하게도 뉴욕타임즈라든지 필라델피아 데일리라든지 당시 유명한 미국 신문에서 계속 가짜 뉴스를 생산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스페인 독감이 독일군이 만든 바이러스다. 근거는 없어요. 그냥 싫게 되는 거죠.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약 아스피린이라는 약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아스피린이 독일에서 만들어진 약인데 그 약 안에다가 이 바이러스를 넣었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와서 온 세상에. 이거는 굉장히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말하면 식품의약국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공식적으로 조사를 해서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1차적으로 독일인이 한 건 아니다라는 게 입증이 됐는데 독일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어떤 분위기가 돌게 되냐면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인들 때문이다. 그리고 흑인들 때문이다. 그렇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알아요. 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막 발생을 하니까 자기들이 스트레스는 풀고 싶고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그 사회적 약자를 건드리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있으면 어찌됐건 외국 이야기니까 뭐 그런 거보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하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음 장에 넘어가면 나오는데 일제 강점기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 고종이 집권하고 있었던 시기도 사실은 콜레라 같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리고 조선 왕조가 완전히 망한 다음에 또 여전히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겼었는데 그중에 제가 지금 갖고 온 자료는 1913년 러시아 자료예요. 자, 여기는 연해주라고 불리우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연해주에 한인들이 많이 넘어갔어요. 사실 연해주에 한인들이 많이 넘어갔었던 이유는 그곳이 이 러시아 입장에서 중국한테 뺏은 땅인데 뺏긴 했는데 사람이 안 사는 땅 그리고 본인들이 관리하기도 힘든 땅. 지금도 보면 우랄 산맥을 기점으로 해서 러시아 인구가 한 1억 5천 6천 정도 되는데 실제로 한 1억 5천 거의 대부분이 다 유럽 쪽에 살고 있고 그 큰 시베리아 전체에 500만 명 정도밖에 안 살아요. 예. 근데 조선인들이 와가지고 이 조선인들이 악착 같잖아요. 네. 이 추운 땅에 가서 땅을 막 농사를 지으면서 소를 막 부리고 하면서 벼농사를 성공을 시키니까 세상에. 이 러시아 사람들이 보기에 기가 막힌 거예요. 네, 네. 이 사람들 오면 야 활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경작을 장려하고 이주를 장려하고 혜택을 막 펼쳤는데 1913년 일대에 1913년 즈음에 이 지역에서 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니까 또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왔던 사람들이 저쪽 그 일본의 식민지가 됐었던 또 이제 일본에 의해서 조선이 식민지가 되던 과정 전에는 러일 전쟁이라고 그래서 네. 러시아가 일본한테 졌던 적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보기엔 조선인과 일본인은 확연히 구분되는 존재지만 러시아 사람들이 보기엔 그냥 똑같은 황인종들이거든요.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이 전염병은 저 조선인들 때문이다. 어머. 라고 하면서 엄청난 박해를 사실 가했었어요. 그래서 어머나. 그 중에 이제 일부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 페소스키라는 분은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러시아의 문호인데 쭉 글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제가 되게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당시 연해주에 있는 조선인들은 방랑하는 가축과 같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나. 그냥 야생 동물이면 그거는 그냥 야생에서 사는 거고 가축이면 안정되게 주인이 지켜주는 우리에 살아야 그쵸. 되는데 방랑하는 가축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얼마나 위험해. 그렇죠. 모두가 자연의 법칙 속에 살지도 못하고 인간의 법칙에 살지도 못하고 필요에 따라서 버림받을 수 있고 죄인이 될 수 있고 낙인 찍힐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 일제강점기로 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이 얼마나 아팠던 기간인가. 예. 근데 조금 주제를 좁혀서 가보면 전염병은 자연 발생적인 건데 그 자연 발생적인 전염병 가운데서 나라를 잃고 헤매는 수많은 조선인들이 가축 취급을 받으면서 이곳에서 이런 어떤 대우를 받았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아까도 처음에 뭐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볼 수 있고 미래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시작은 이렇게 다 자연적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시 또 오다 보니까 자연적인 이야기조차도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인간사적인 이야기랑 또 연결이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얘기가 많네. 그러니까요. 네네. 그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저 몰래 무슨 예습을 하고 오셨나 깜짝 이렇게 좀 놀래기도 했었습니다. 아까 사실은. 할 얘기 있어? 아니 오래 살다 보니까 사는 게 다 그런겨. 나 참나. 오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어떠세요? 소감을 하나 묻고 싶은데. 네. 어땠어요? 저는요, 일단 우리 역사가 기니까요. 이 역사를 공부를 하자 그러면 양이 너무 많으니까 안 할래 뭐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뭐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쉽고 재밌게 알려주시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고 배워도 이렇게 쉽게 이해가 가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저는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이게
역사가 결코 네. 우리한테 안겨주는 게 그게 막 자꾸 뭐 머리 아플 정도가 맞아요. 아니에요. 네. 그걸 쉽게 이해할 때 이제부터 역사에 눈이 뜨여진다. 네. 오늘 맞습니다. 진짜 눈이 확 뜨여지잖아요. 그렇죠. 너무 예. 재밌어요. 예. 옛날에 할머니가 동네 이야기, 살던 이야기 해주셨던 게 네. 바로 역사였구나. 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알면서 정말 더 많은 이해력을 갖게 되고 네. 아 진작 알았더라면 안 싸웠을 걸, 안 그랬을 그렇죠. 걸 이런 후회나 반성도 하게 되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또 제가 오늘 나름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시각을 조금 다르게 보면 네, 그렇죠. 하던 이야기가 아닌 새로운 이야기를 발굴하고 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얘기를 사실 첫 번째로 하고 싶었던 거고 두 번째는 결국 모든 사람들은 현재를 살아가잖아요. 근데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나 고민을 과거 역사 속에 찾다 보면 전혀 다른 좀 새로운 상상력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전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얘기를 끝내고 말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학생이 되게 역사를 좋아하고 역사적 감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영화 감독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뻔한 액션, 뻔한 뭐 지정극, 뻔한 범죄극, 그것도 뻔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 소재를 찾을 때 그 친구는 또 역사라는 무기를 갖고 있으면 그 눈 속에서 다른 조합을 갖고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조합 속에서 전혀 다른 상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역사를 비롯해서 인문학 공부라는 게 처음에는 결코 쉽지도 않고 재밌지도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거든요. 그러나 꾸준히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면 굳이 저처럼 이렇게 역사 자체로 직업 전선에 뛰어들지 않더라도 남들이 모르는 식견 그리고 시야를 가지면서 자기 분야에서 남들이 A 이야기할 때 B, C까지 갈 수 있는 좋은 안목으로 간다라는 거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특히 요즘같이 책을 안 읽는 때, 그쵸. 또 미디어에만 너무 노출이 되어 있는 때 오히려 조금 앉아서 공부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을 기르면 밥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도움 된다. 이 얘기를 네. 한번 나누고 싶었고요. 오늘 제 얘기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오시는 거죠? 그러게 자주 뵙고 싶어요. 올 때마다 사진 찍으려고 그러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역사니까요. 네, 오늘 유익한 강연해주신 신용환 역사 N 교육연구소 소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라현경 씨도 오늘 즐거웠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네. 하지만 집에 남아요. 알겠습니다. 교실에 남아가지고 네. 나하고 계속 토론하세요. 공부해야 돼. 네, 여기는 딜라이브.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